네, 당신의 이유있는 성공담을 응원합니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민입니다. 네, 올해는요. 네. 44년 만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장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도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위기나 시련을 좀 대비할 수 있게요. 좀 예보해주는 시스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의 네. 그 인생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되고 한 번쯤 이렇게 뒤다보는 이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이 지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만만한 토크 모신 분은요, 정말 태풍처럼 몰려오는 인생의 굴곡들을 온몸으로 맞서 싸워오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세일즈계의 전설이시자 또 새롭게 출사표를 던진 HST 그룹의 대표 하석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우리 대표님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정말 뭐 많으세요. 네. 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신 한국인 최초, 또 거기에 주요 금융사의 총괄 책임을 맡아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성함을 따서 HST 그룹을 만들어서 세일즈에 대한 노하우까지 좀 전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HST가 뭐예요? 제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앞에 이니셜을 네. 따서. 이기도 하고 네. 휴먼 석세스 트레이닝의 이니셜이에요. 오, 뭐 나름대로 뭐 네. 앞에 이니셜도 괜찮은 거네요. 네, 의미도 좋고. 제가 없더라도 회사가 네. 운영될 수 있는. 근데 우리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룹에 많은 기여를 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지역의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점장으로서는 5년 연속 챔피언을 했고요. 오. 그다음에 우리 영업계에서는 꽤 많은 수많은 기네스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공과에 의해서 뭐 기여도에 의해서 아마 그런 또 영예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평생 남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정말 영예스러운 건데 사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좀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좀 물질적인 거로 좀 평가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좀 물질적인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대우받는 위치에 오르신 건지 궁금합니다.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연봉?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13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만 탔어요. 오, 그게 그러면 명예의 전당 올려주면은 그 자리를 그냥 돈이 그렇게 비싼 자리인데도 주는 이게 거예요? 이제 유일한 사람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부러워하시는 얼굴이 또. 그 다음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 또 제가 임원 생활을 8년을 했어요. 뭐 좋은 성룡차, 뭐 전용 기사, 뭐 폼 나는 집무실 뭐 이런 거예요. 예. 오, 참 대단한 분을 모셨네요. 그러니까요.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진짜 참 그 궁금한 게 과연 이런 분들이 세일즈의 그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오셨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보통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놓고 본다면은 첫 직업을 뭐를 가질까 이런 궁금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맨 먼저 시작한 게 세일즈 즉 영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영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 계기는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고향은 마산 오동동이라는 곳이에요. 네. 그 오동동 술타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혹시 오동초야 다리 밟아. 아세요? 저는 아세요? 잘 모르지만. 그 노래 몰라요? 네네. 오동동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예. 제가 어릴 때 매일 듣고 자란 자장가예요. 자장가를 술 타령을. 저는 마산 오동동에서도 술집 동네 한복판 뒷골목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란 모습은 매일 술 마시고 네. 뭐 싸우고 흥청망청인 그런 모습이 전부였어요. 우리 어머님은 저희들 사남매 공부시키느라고 낮에는 포장마차를 하고
밤에는 술집 동네 아가씨들 빨랫감을 수거해 와서 빨래를 해주면서 저희들을 키웠어요. 사춘기 때 아주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아픈 추억이 하나가 있어요. 네. 어느 추운 겨울날 오밤중인데, 뭐 다른 날하고, 추운 겨울날 오밤중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잠에서 깨어서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여느 날하고 다름없이 어머님이 수도가 불빛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이 졸고 계세요. 제가 깨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다가가서 어깨 위에 손을 올리려고 하다가 빨래대 안을 무심히 봤는데 빨래대 안이 빨간 색깔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손이 갈라지다 못해 불어 터져서 피가 줄줄줄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랫감을 주물럭거리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 저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 자식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하고 자존심 상하는 가난을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결심을 한 게 나중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지금 어머니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 가정의 책임을 이제 아버지가 지시는데 아버지는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 눈에 비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매일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그런 모습, 뭐 쌀띠주에 쌀이 떨어져도 걱정 한번 하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과거를 알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은 경기도에서 탱크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탱크는 한 번도 못 타보고 밥을 했어요. 치사병으로서 군대에 제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치사병이 아니었는데 보직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근데 저는 왜 제가 치사병으로서 군대 생활을 했을까 그때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관심사병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총을 잡으면 안 되는 그런 사병이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의 과거를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해군 장교 2기세요. 동네에서는 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 그렇죠. 속초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성선 허가를 해준 병사가 전투함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풀려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방공법에 의한 연자죄는 온 가족의 형벌하고 똑같았어요. 우리 아버님 7남매가 어디에도 취직을 하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 영향으로 군대에 가서 총을 잡지 못하고 밥주걱을 들고 군대 생활을 마쳤죠.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사실을 알고는 원망보다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나중에 크면서는 더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뭐 사실 저희들 나이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들 세대는 거의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엄마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들리면은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좀 뭐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또 찡해지는 그런 건데 근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엄마를 그럼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계시는데 아들 입장에서 착한 아들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만 그랬죠. 근데 전혀 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말썽 많이 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그런 아주 내성적인 그런 애였는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하면서 이제 반항심이 많이 생겼죠. 가난에 대한 그런 열등감을 감추려고 그렇게 표출됐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굉장히 어머니 속을 사춘기 시절까지는 많이 속였어요. 학교는 그러면 제대로 다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주경야독으로 야간대학을 다녔는데 첫 직장을 마산약품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뭐 나름대로 어머님 고생 이제 덜 시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세상이 참 만만찮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갔죠. 군대에 가서 지사병으로서 일을 하고 아버지의 과거를 알았죠. 학교 졸업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뭐 변화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연좌제도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밑바닥부터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진주의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산으로 돌아와서 파레트 제조 공장에 가서 그야말로 도시의 최하층 노동자로서의 삶을 1년 동안 살았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정말 캐션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일도 힘이 들었지만 일을 마치고 나서 동료들하고 뭐 밥을 먹고 술을 한잔 하고 하는 시간들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감대가 제 마음적인 공감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나면은 이야기의 주제는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음담, 패설. 또 술 한잔 먹고 기분 내키면은 하루 벌은 거 톡 틀어서 술 다 마셔버리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커리어 패스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는데 이러다가 나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그 대사 정신 차리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예. 내 인생 처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복학도 하고. 네. 그야말로 정독실에 앉아서 도서관 문 열고 문 닫을 때까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제 마음에 캐션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공부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꿈도 없고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 목표도 없고 뭐 꿈도 꿈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나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접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지내자. 그때부터는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힘들다는. 우리 시대에 예. 또 학교 앞에서 돌 던지는 게 예. 하나의 문화였으니까 뭐 머리도 빡빡 깎고 매일 삭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운동을 했었죠. 근데 사실 아버님도 이게 좌익으로 좀 몰리셔서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상운동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치가 떨리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운동권으로 들어가서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대에 뭐 민주화라는 게 시대적인 화두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 어떤 세상에 대한 반항심 이런 게 그렇게 표출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80년대죠. 예. 80년대에 이제 정말 그 민주화 운동. 네. 예. 가장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역사를 놓고 본다면 심했던 시절인데 근데 아버님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우리 하 대표님께서 사랑하셨던 또 좋아하셨던 어머님은 예. 반대 안 하셨습니까? 말 못했죠. 제가 아까 전에 학교 다닐 때 머리를 항상 삭발하고 다녔다 했는데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막 이렇게 거의 그게 생활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님에게는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 우리 집안에 스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배역을 스님을 역할을 맡아서 장기적으로 연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발을 했다라고 뭐 거짓말을 했죠. 시내에서 데모를 하고 하면은 저는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우리 어머님이 시내에서 조그마한 막걸리 집을 하고 계셨어요. 네, 포장마차도 하시다고. 네, 그래서 혹시나 어머님이 볼까 이 데모를 하면서도 어머님이 나타날까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두 마음이 자꾸만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정의로운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자 이 마음하고 또 하나의 마음은 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 꼭 성공해야 되는데 내 우리 어머님 성공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마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그가 뭔 상관 있어요? 감옥에 가버리면은
돈 버는 마음은 없고 그냥 투사로에서의 길만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데모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 갈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시내에서 제가 노동자 학생들 연계 데모를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저에게 들이닥쳐서 정말 그야말로 개맞듯이 맞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그 인근 파출소로 끌려갔어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피를 막 흘리고 가면서도 이제 갈등 안 해도 된다. 내 마음이 이제 결정됐다. 눈을 뜨니까 마산 경찰서 앞에 성모병원이라는 병원에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출혈이시면서.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저는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얻어맞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병원에서 나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부르는데 가보니까 식칼을 하나를 방에 딱 두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래요. 데모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하시겠대요. 제가 꿀에 앉아서 빌었습니다. 절대로 데모를 하지 않겠다고. 그 어머님 그거 알고 계셨던가요? 그렇죠. 아하.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네. 연락도 그래서 오고. 어머님이 그때 항상 지금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럼 그때 풀어준 게 네. 앞에서 제가 볼 때 많이 맞았다는 거는 그만큼 앞에서 엄청나게 투쟁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셨다고 앞장서서 했잖아요. 했고 네. 이게 과잉 진압 때문에 그래서 아마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이후로 그러면 노동 운동을 접고 바로 이제 이 세일즈 쪽으로 뛰어드신 겁니까? 그럼? 운명 같은 과정이 있어요. 그 어머님과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 일정이 잡혔어요. 제가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가보신 분인데 9시 뉴스만 하면은 TV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디 데모 하는가 보는 거예요. 아들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단이 있었는데 간다 소리를 못하고 고민을 하는 차에 서울에서 우편물이 하나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H생명에서 보험 영업사원 모집 전단지가 온 거예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 집회 일자와 면접 일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죠. 면접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할머니들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거기에 속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개 저한테 손에 지켜주면서 면접 잘 보고 밥 굶지 말고 오라고. 아유,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그거 받아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집회가 그때 12시쯤 집회했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지 뭐 생각하고 여의도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여의도를 가려고 그러면 영등포를 거쳐서 가는데 영등포점에 왔는데 제가 차창 밖을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H생명 빌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내렸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그때 왜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 마음속에 어머님이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그 얘기를 누가 도왔다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면접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할 건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보고. 면접을 한번 보고 하는 거하고 안 보고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의 무게가 다를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저는 그 회사 나오자마자 면접을 봤다라는 사실조차도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집회 참가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가서 면접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런 합격 통지서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서자마자 합격 통지서를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기응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기응변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합격 통지서가 먼저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서울 가면은 배 굽는다고 공국을 끓이고 계시고, 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51대 49로 좋다 가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운명론자예요. 지금 제 인생에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옥에 관리해도 안 가지고 우연히 면접 일자가 집회 일자하고 같이 잡혔고 내려와 보니까 합격 통지서가 먼저 와 있고 이것은 운명이 나를 큰 세상으로 나가서 인생을 전면 승부를 하라라고 그렇게 저를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마산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갔네. 영업사원이 예. 됐죠. 아니, 그 운명론자. 진짜 내하고 생각이 똑같지. 아, 그래요? 아니, 저도 근데, 상당히 그 네. 운명론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근데 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너무 씨름하려고 많- 생각도 안 했었고, 네. 진짜 씨름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천하장사 된다는 생각도 전혀 꿈에 없었고, 네.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씨름을 하게 됐고, 천하장사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이게 그런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기가 있고 또 부모님들, 그리고 하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서울 간 거, 이게 운명이 맞아요. 이렇게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 속에 이제 늘 그 어머님이 어머님의 공덕인 것 같아요. 그 공덕의 계식기에 우리 석태를 갖다 이렇게 끌고 가지 조를 가는 나쁜 놈을 요렇게 잡아내고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예, 하신 그런 것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보험사에 입사를 하시고 처음부터 일이 좀 잘 되진 않으셨죠? 네. 어떤 에피소드들도 있을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올라갔는데 세상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죠. 또 제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이 아나운서님께서 뭐 세일즈의 뭐 전설, 뭐 레전드 이렇게 저를 평가를 하시는데 네. 저는 정말 제가 세일즈를 통해서 성공할지는 제 인생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뭐 내성적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차비가 없어서 친구한테 돈 못 빌려서 2시간을 뭐 걸어서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그런 제가 이제 세일즈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서울에 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냥 한 서너 달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뭐, 도시에 버려진 외로운 하이에나?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의도 고수부지에 가서 깡소주 먹으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뭐,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달님하고 이야기하고, 뭐 별님하고 이야기하고, 뭐 밤에는 잠도 자지도 못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한 3, 4개월 정도를 보냈죠. 그러다가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절에 가서 물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이 절이 좀 분잡스러워요. 가만히 보니까 절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천배를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갑자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복잡하고 할 때 몸을 혹사시키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법당안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저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절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견눈질을 해가면서 절을 했는데 500배의 절을 마치고 나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법당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가장 어린 거예요. 제가 나이가 가장 젊은 거예요.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이었고 남자분들도 아주 연배가 높으신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것도 내가 중간에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둔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 잡아먹고 힘들지만 절 1000번을 다 마쳤어요. 진짜로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아직까지 절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절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이 할머니가 신경이 쓰였어요. 내가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곁눈질을 해가지고 보니까 좋게 팔수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할머니를 보고. 예. 아주 왜소한 할머니가 회색 법복을 입고 하얀 머리에 비녀를 꽂고 계시고 등이 이렇게 굽었는데
한 배 한 배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는 모습,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도 절을 마쳤어요. 제 옆에 앉으셨어요. 동지애가 느껴졌어. 그래서 제가 말을 건넸어요. 예. 네. 어우,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젊은 저도 힘드는데 대단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 왈, 총각, 매일 하면 안 힘들어. 나는 오늘이 100일째야. 이러는 거예요. 천배를.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반문을 했어요. 내 할머니 뭐라고요? 오늘이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거든. 그래서 난 오늘이 100일째야. 그 말씀이 쇠망치가 되어서 제 머리통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가 두 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전율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영원히 할머니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글자글하게 얼굴에 주름이 잡혔고 이마에는 송글송글하게 땀방울이 맺힌 상태에서 환한 웃음을 띄우면서 총각, 매일 하면 안 힘들어. 나는 오늘이 100일째야. 이 말씀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저는요, 절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한참을 법당 안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할머니는 이렇게 힘든 절을 100일 동안을 하셨을까? 추측해보건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80이나 된 할머니가 무슨 더 이상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을 하겠어요. 내가 추측해보건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뭐 손주가 대학을 간다든지, 뭐 자식이 사업이 잘 되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타적인 기복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건데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 걸어놓고 열심히 하려고 왔으면은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야지. 부딪혀라도 봐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밤이면 잠도 자지도 못하는 이 한심한 젊은 청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날요,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도 딱 100일간만 해보자.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그리고 100일이 지나도 아무 성과도 없다라면은 난 이제 그만두자. 단 100일 동안은 내 영혼까지도 다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결심은 쉽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렇죠. 정말 어려운 법이거든요. 정말 그때 또 운명처럼 또 할머님의 그 말씀이 또 한 계기가 돼서 이제 영업일을 딱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됐는데, 그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영등포에서 21번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 버스냐면요, 압구정동으로 가는 버스예요. 꽤 멀리 갔습니다. 왜 압구정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냐면은 촌놈이 압구정동이 부자 동네라는 것을 예. 알았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가서 내렸어요. 내려서 무조건 가가호 방문, 도립 방문을 하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오호. 그리고 물색을 했어요. 그게 로데오 거리에 아주 고급스러운 빌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경계 지역 정도에 외관상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니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신비스러운 빌딩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자, 저기서부터 들어가서 내가 영업을 한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네. 마음 심호흡을 몇 번을 하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제가 공간 이동을 해서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온 천지가 다 거울인 거예요. 벽도, 천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우리나라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미용실 본점이었어요. 그 황신의 시머리 예. 선전할 때 샴푸, 그다음에 날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댄스 가수 소방차, 예. 상고머리, 그 머리도 거기 원장님 한 머리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또 이렇게 강남에 아주 이 돈 많은 사모님들 유명하신 분들. 와서 예. 그런 머리를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한참 정신이 없어 넋을 잃고 있는데 이 종업원인 듯한 사람이 보니까 여기 올 사람은 아니니까 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딱 뿌리치고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렵게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딱 뿌리치고 뚜벅뚜벅 걸어서 중간 정도에 가서 딱 섰습니다. 서서 제가 그 전날 밤을 새워서 애웠던 대사를 사정없이 뱉어내어 버렸어요. 그게 제 영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그 인생을
군 그 첫 영업 대사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예. 이렇게 딱 중간에 가서 딱 섰어요. 예. 서서 아무것도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가사를 이제 막 뱉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촌놈 하석태 상경 인사 올립니다. 제 고향은 경남 마산이며 눈과 귀와 발로서 성공하고파 보험영업 사원이 되었습니다. 어허. 서울에 연고가 하나도 없는 저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개척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이 제 영업의 시작이며 여러분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 평생의 재무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천하장사 이만기는 제 고향 친구입니다. 만기가 몸뚱이 하나로 대한민국 실험판의 천하장사가 되었듯이 예. 저는 제 젊음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금융계의 천하장사가 되겠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석태, 오. 돌석자의 클태자, 예. 저에게 걸음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진짜. 이렇게 아니 그 난리 났겠습니다. 아,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래오래 고함을 지르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딱 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게 딱 멈춰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할 만한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그 눈빛과 딱 마주치는 순간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저질러는 버렸고 오. 그 이영민 아나운서는 그 우레와 같은 박수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살면서? 뭐 아니요, 뭐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만을 위한 박수는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우리 궁금합니다. 그런 이 교수님은 워낙 박수를 많이 받았을 그렇죠. 거니까 저는요. 여유로운 웃음을 또 지으시고. 저는 그때 예. 우레와 같은 박수는 한 10초쯤 있다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게 딱 멈춰져 있었는데 한 10초쯤 지났는데 제 눈에는 분명 슬로 비디오로 보였어요. 저기에 있는 손님 한 분이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머리를 하는 미용사가 가위를 탁 던지면서 박수를 딱딱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나면 박수 치듯이 전부 다 손님들 전원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처음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정말 퀄리티 떨어지기 짝이 없는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영업 방법인데 얼굴이 벌겋게 해서 그렇게 고함 지르는 모습이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너무 참 재밌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순진했겠죠. 네. 뭐 얼굴도 빨개졌을 것 같고. 근데 예. 저는 그렇게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의미는 제 마음의 벽을 깨는 첫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압구정동에서 별명이 뭐였냐면요. 도시의 원시인이었어요. 지금 좀 챙겨 입어도 꼴이 지는데 예전에는 가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만기 교수님은 제 인생에 정말 그 큰 그런 제 롤 모델이었어요. 저 친구 팬티 하나 입고 씨름판에서 천하장사 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금융계에 천하장사가 될 거야. 그걸 막 혼을 다니고 다녔어요. 제 이름 하석태, 돌석자의 클태자. 네. 대한민국 금융계의 가장 큰 돌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사실은 많이 팔아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대표님 지금 성공하신 거에 우리 이 교수님이 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작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지분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특히 우리 촌 사람들은 서울만 갖다 놔도 뻘쭘하잖아요. 뻘쭘하고 자신감도 없고 뭐 들어가면 오바 생각이 다 들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문에 들어갈 때 뭐 아까 뭐 100번을 다 잡아먹었다 했지만 네. 갈까 말까 참 그런 그럼요. 운명적인데 아니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서울에 연고도 없고 영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어떤 큰 전략이 있었습니까? 100일 동안만큼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저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게 영업을 잘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100일 이후에 판단한다. 100일 동안은 할머니가 그랬듯이 내 인생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날은 집에 돌아오는데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킬 수가 없었고, 어떤 날은 다리가 아파서 자취방 집에 가는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지 못하고 한참을 앉았다가 간 적도 있었지만, 자취방에 들어가서 100칸 중에 한 칸에 최선을 다해서 산 나의 하루를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100일을 하루같이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비포 애프터로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점에 돌아와서 지점의 지점장도 저에게 대기만성형이래요. 웃기는 것은 100일 동안 열심히 할 때도 계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제 행동이 바뀌었던 거예요. 왜 100일간만 열심히 하고 난 그만둘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일 이후에 영업의 세계에서 20년이 넘도록 저는 2등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오, 20년 동안이나요? 월급을 넉 달 동안 일해서 14만 원을 제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그게 한 달 월급을 1억을 받는 그런 제가 믿어지지 않는 100일을 투자해서 계산을 좀 해놔야 돼요. 약간 롤 모델을 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 야, 대단했구나. 제가 작년에 책을 썼어요. 네. 딱 100일만 미쳐라. 제 인생의 교훈, 신앙 간증을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1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뭐 곰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까지 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꿈, 100일 동안 집중하면 누구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그 100일이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강연 활동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저도 막 느껴지는 게 굉장히 네. 많은데요. 네, 이제 세일즈계 성공 신화를 이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말 막 재밌고 너무 또 왜 제가 또 더 몰입해서 이렇게 들을 네. 수가 제가 있었는데요.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정상의 자리에 또 있으실 때 돌연 좀 사표를 내시고 또 새로 회사를 차리셨어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론 바흐만이라는 사람과 닉 부이치치라는 미국의 동기부여 강사에 강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두 다리가 두 분 다 없는 분이에요. 난 두 다리가 없지만 꿈이 있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너희들의 꿈은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연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 후반전을 시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사표를 던졌어요. 제가 사표를 던졌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뭐 수억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뭐 좋은 승용차, 기사,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부하 직원들 비서, 이거 기득권 내려놓기가 사실은 그렇죠. 쉽지는 않았을 역시 것 마찬가지로 51대 49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저는요, 제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인생 전반전은 성공지향적으로 산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은 의미지향적으로 산다. 그래서 인생 전반전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또 경제적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약간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이제 의미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세일즈 학교를 만들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세일즈 학교를 만드는데 저는 제 인생 후반전을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세일즈 학교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두 가지 문제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영업에 대한 인식이에요. 세일즈에 대한 인식이에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윤 추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판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영업을 해야만이 이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세일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요, 틀림없이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세일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세일즈 외교, 세일즈 대통령, 박근혜식 세일즈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업이나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이렇게 중한 일이 세일즈인데도 불구하고 세일즈를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기관도 없고 그런 학교의 과도 없어요. 아직도 어른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물을 봐야지
뭘 팔로 다니는 것은 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저는 그 글로벌 금융 그룹에 근무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특히 이번에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정말 세상 구석구석을 저 혼자서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K-팝이나 우리 K-컬처, 뭐 우리의 문화, 드라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남미를 여행을 할 때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에는 밀수 시장이 있어요. 거기 구경을 갔다가 술을 한 잔 먹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남미에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먹어야 안전해요. 나이트클럽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자리에 딱 앉았어요. Where are you from? 코리아. 이게 영어의 전부였어요.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이러니까 저를 딱 잡고 무대로 좀 올라오래요. 무대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무대에 딱 섰어요. 강남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 무대에 딱 섰는데 느닷없이 강남 스타일이 나오면서 그때 그 가게에 있었던 손님들이 한 100명 정도, 종업원하고 포함해서 어림잡아 100명 정도 됐고,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강남 스타일을 틀어주고 전원이 일어나서 말춤을 추는데 제가 최고 춤을 못 춰요. 돌아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계인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이 K-팝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할까? 내가 질문을 할게요. 윤민 아나운서는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 K-팝이나 우리 문화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너무 한국적인 것만 하지 않았고, 이제 좀 그 기호에 맞는 걸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또 마음을 사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유행하는 K 문화에 있어서는. 제가 답을 한번 내려볼게요. 네. 우리나라 가수가 가사말이 좋아서 예뻐서 춤을 잘 춰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K-팝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K 석세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냐면요. 우리가 태어나는 1963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6불이었어요. 필리핀이 170불, 태국이 220불일 때 인도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IT 강국이었더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그런 유일한 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분단된 조국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자원도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자체, 한국의 성공 스토리 자체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표출이 K-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근데 K-팝은 있는데 왜 K-스토리는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누가 있나요? 정주영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대기업 말고 누가 있나요? 옛날 사람? 거상 임상옥? 경주 최부자? 이런 사람 말고 우리의 영웅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저도 영웅이에요. 우리 이만기 교수님도 영웅이에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소영웅들이 예.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세일즈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사대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시대적인 상황도 전혀 다른 그런 사람. 왜 우리 거는 없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것을 만들 때가 됐다.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 것을 수출하면은 나는 K-팝 이상으로 우리의 성공 스토리가 세계인들이 열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일즈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오신 우리 하석대 대표님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저는 제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성공을 했어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HST의 의미 같이 휴먼과 석세스를 같이 성취하는 거예요. 새가 양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살이도 경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라면은 저는 성공을 했고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많이 성공했어요. 저는. 네. 와, 오늘 정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계기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너무 진짜 놀랬던 게 친구라고 맞아요. 하니까 네. 또. 네, 너무 참 반가웠고 전 너무 홀가분해요. 네. 오늘 이 교수님 만나서. 오랜만에 또 마산하서니까 끝나고 나서 예. 말 터가면 지금은 뭐 방송이가 말을 높여야 되는데 소주 한잔 사주라. 제가 그래. 당연하죠. 반갑다. 친구야. 고맙고,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정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그 이유 있는 성공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정말 자극적인 이야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시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